안녕하십니까. 30대 학회 학회장 전지원, 부학회장 권혁준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예전과는 다른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비대면 수업이 어색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저희 물리치료학과 선배님, 학우분들, 후배님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학우분들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종강 시작부터 개강 직전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논문들을 온라인으로 선보이려 합니다. 항상 넘치는 열정으로 지도해주신 교수님들, 서로 각자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 빛내준 학우분들과 30대 학회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33회 온라인 학술제에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학술제를 맞이해 정식으로 모든 선배님, 후배님들을 비롯한 학우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그동안 올해 학술제를 위해 헌신해주신 교수님, 선배님, 후배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학술제와 함께 학교 축제를 즐기곤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축제를 진행하지 못함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논문 발표 외에도 영상으로 학술제 볼거리를 더하고 또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았으니 영상으로나마 다 함께 학술제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공지사항 전달하겠습니다. 학술지는 오랜 기간 정성 들여 논문을 쓰고 편집한 것이니 소중히 다뤄주시고 학술제가 끝난 이후에도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학술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핸드폰 사용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제는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33회 학술제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30대 학술부장 김지선, 홍보부장 윤지영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 걱정되었지만 2학년 학우 여러분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교수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며 격려와 조언으로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학생들의 논문 발표에 앞서 학과장님이신 김신영 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열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학과 학과장 김신영 교수입니다. 2021년 제34회 물리치료학과 학술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한 우리 2학년 학생들에게 학술제 개최는 그 자체만으로 가는 의미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학과의 최대 행사인 학술제만큼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랬지만 대면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학술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가득 담긴 논문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고민했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다양한 중재 방안들을 검증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어서 임상에서 물리치료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다 좋은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김동훈 교수님, 김도형 교수님, 최수라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학술제 개최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한 우리 30대 학생의 임원진들과 논문에 참여한 모든 2학년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노력과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33회 물리치료학과 학술제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재학생들의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따뜻한 애정 아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A조 논문 발표입니다. 지도해 주신 김동훈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반 논문 발표자 신소영입니다. 저희 A반은 물리치료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환자 만족과 재방문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논문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소득 수준 증가, 노령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향상된 의료의 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도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관 간의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질적 차별화를 위해서 행정 서비스, 소비자 편의, 의료시설 및 환경의 개선 등 환경의 투자와 더불어 인적 서비스 수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적 서비스 요소 중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란 의료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는 요구하는 말을 의료진에게 전달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단어, 말투, 억양 등을 수단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표정, 몸짓 등 언어를 제외한 형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이루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능력과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물리치료사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임연구에서는 물리치료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병원 접근도, 의료기관의 형태, 도시 규모 등에 따른 만족도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물리치료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환자 만족과 재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물리치료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환자 만족도, 재방문 의사의 관계성에 대해서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는 서울, 경기 소재의 종합병원 및 의원 등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5일부터 2021년 6월 19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환자 중심형, 치료사 중심형을 총 8개의 문항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신체적 언어, 공간적 행위를 총 8문항으로 설문하였고, 환자 만족도는 치료사에 대한 만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대한 만족, 치료사의 태도, 전반적인 만족도로 4개의 문항으로, 마지막으로 재방문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2가지 문항으로 설문하였습니다. 전체 212명 중 남성이 107명, 여성이 105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20대가 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이 6명으로 가장 적은 부류에 속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직업 중 회사원이, 결혼 여부에서는 미혼이, 최종 학력에서는 대졸자가, 월 소득에서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설문조사의 통계적 결과를 살펴보면 환자 중심형 커뮤니케이션과 신체적 언어, 공간적 행위는 환자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치료사 중심형 커뮤니케이션은 환자 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방문 의사에서는 환자 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환자 중심형 커뮤니케이션과 신체적 언어, 공간적 행위와 환자 만족과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에서 보면 환자 중심형 신체적 언어, 공간적 행위 요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재방문 의사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상상하였음을 나타나였습니다.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환자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물리치료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치료사 중심형보다 환자 중심형 커뮤니케이션, 신체적 언어, 공간적 요소가 환자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환자는 치료사의 기술적 능력보다 태도, 커뮤니케이션 등의 기능적 능력에 의해 만족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환자 중심형 커뮤니케이션이 환자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 언어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높여 환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공간적 환경에 대한 요소들이 환자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신체적 치유 효과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유 효과를 높여 환자 만족도에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례 연구에서 환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료기관 방문율이 약 5% 정도 증가한다는 결과와 통계형, 즉 치료사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환자 만족도가 낮다는 사실과도 비교했을 때 유의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번 연구를 통해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방문 의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환자의 만족도와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설문 응답자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설문 지역이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고 세분화된 물리치료 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물리치료사의 환자 중심형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비언어적 요소가 환자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A조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A반 재능기부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할 수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 지루하잖아요. 방송은 어쨌거나 왜 굳이 카드 넣어주세요. 결제 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어 아쉬웠지만 그래도 온라인 수업을 통해 인체의 움직임 그리고 인체에 대한 궁금증과 질병에 대해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술제에 참여한 20학번 마준영입니다. 벌써 입학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하기를 소망하고 물리치료과 모든 학생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술제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물리치료를 배우는 과정은 모두 뜻깊었습니다. 특히 잘못 촉진했을 때의 부작용과 치료 시 주의사항을 배우며 물리치료사로서의 책임감과 직업의식을 더 기를 수 있었습니다. 남은 학사 과정을 밟으며 더 많이 배워 능력 있는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학교를 다닌 1년 6개월 동안 물리치료 과목을 통해 사람의 몸에 대해서 배우고 사람의 몸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재밌고 도움도 많이 됐고, 다만 아쉬운 점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직접 가서 못 배운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20학번 김경민입니다. 우선 저는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어서 아쉬움이 많은데요. 그래서 얼른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필수 수업 같은 부분은 대면 수업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학교에서 안전하게 만날 수 있을 그날까지 모두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입학해 물리치료와 해부학의 기초에 대해 배우며 낯설기도 했지만 신기했습니다. 노인의 인구와 질환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활과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을 알고 물리치료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강의를 들을 수 없어 아쉬움이 크지만 이런 환경에서 적응하여 성과를 내는 것도 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20학번 권세빈입니다. 처음 1학년이 되고 해부학을 배웠을 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 뼈와 근육의 위치, 그리고 각각 기관들이 하는 일 등 많은 것을 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몸의 원리, 각각의 근육이 약화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배우며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는 반대로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환자분들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가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학과 2학년 백현승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지만 강의실에서 듣는 수업이 인터넷 강의보다 더 흥미롭고 더 집중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통증들을 낫게 할 수 있고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배워서 앞으로도 물리치료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물리치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이유빈입니다. 제가 이전에 물리치료를 배워보거나 따라가 본 적이 없어서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많이 생소하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요. 물리치료를 직접 배우게 되면서부터는 물리치료사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꼭 필요한 직업인지를 알게 되었고, 어렵고 생소하게만 생각했던 학문에도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학술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물리치료사로서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또한 치료 실력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시 복학하게 된 19학번 손소원입니다. 처음 물리치료과에 들어오고 나서는 적응도 너무 힘들고 수업 내용 역시 따라가기 버거워서 과연 이게 내 적성에 맞나? 내용도 너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학과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물리치료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구나, 어중간한 마음은 제대로 임하기 어렵겠다는 것을 깊게 느꼈습니다. 복학하는 지금은 그간의 공백만큼 다시 충실하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학년이 되면 나가게 될 실습도 이제 1년 조금 난 국가고시도 열심히 준비해서 모두 당당히 물리치료사 타이틀을 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 비조 논문 발표입니다. 지도해주신 최슬아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논문 B조 발표자 김태연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최슬아 교수님입니다. 저희 논문 주제는 코로나19가 성인의 연령계층별 신체 활동량, 수면의 질,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로 들어온 코로나19는 37.5도 이상의 발열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과 폐렴 및 주증상으로 나타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약물적인 방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및 감염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 대 사람의 만남보다 비대면 및 무인 방식을 선호하기 시작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넷 활용을 통한 언택트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각 연령층 변화로 초, 중,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교육방송, 온라인 실시간 수업, 강의 녹화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원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사회활동을 하는 청년 및 중장년들은 메신저, 원격 PC 제어, 화상회의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 인공지능 및 사물 인터넷 등의 기술이 접목된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원격 의료 및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된 환경은 공통적으로 외부 활동의 규제 및 인간관계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져와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은 장기화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앉아서 활동하는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여 체력이 낮아지고 비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들은 성인에 비해 집착, 산만함, 짜증과 과민함 등의 심리적인 문제와 문제 행동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중장년층들은 재택근무 전환으로 인해 자식근무 시간을 증가시켜 체력 저하뿐만 아니라 근력 약화, 유연성 약화, 골밀도 감소 등을 야기시켰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해진 고용상태의 변화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울 평균 점수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어 전화상으로 안부 확인을 하고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 외부인 출입 금지로 가족과의 면회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삶이 고독하고 죽음에 임박한 노인들에게 불안과 우울 증상을 극대화시키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령계층별 분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성인의 연령계층별로 코로나19로 인한 신체 활동량, 수면의 질, 삶의 질의 변화를 비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60명으로 연령계층별 20, 30대, 40, 50대, 60대 이상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총 8일간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구글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연구 도구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평가, IPAQ, PSQI, SF36을 사용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평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정도로 잘 지키고 있다, 가끔 벗어날 때도 있다, 잘 지키지 않는다의 세 가지 문항으로 평가하고 주관적 평가책도 바스를 사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신체활동형의 연구 도구로는 국제 신체활동 설문지 IPAQ를 사용하였습니다. IPAQ는 지난 7일간의 활동량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7문항입니다. 걷기, 중강도, 고강도인 3단계의 신체활동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 신체활동량을 측정합니다. 수면의 질 연구 도구는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PSQI를 사용하였습니다.
있습니다. PSQI는 총 19문항이며 점수 결과 8.5점 이하인 경우 수능에 문제 없음, 8.5점을 초과하는 경우 수능에 문제 있음으로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연구 도구는 SF36을 사용하였습니다. SF36은 신체적 역할, 통증, 사회적 기능, 정신건강, 감정적 제한, 활력, 일반 건강 영역으로 나뉘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다고 평가합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20, 30대 그룹에선 학생의 비율이, 40, 50대 그룹과 60대 이상 그룹에선 주부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 평균 야외활동 횟수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약 2배 정도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중간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령 계층별로 신체활동량 IPAQ, 수면의 질 PSQI, 삶의 질 SF36 점수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아노바라는 통계법을 통해 세 그룹 간의 차이 유무 확인 후 사후 분석을 통해 자세하게 어떤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총 신체활동량과 PSQI에 대해서 연령 계층별 세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 분석 결과 총 신체활동량은 20, 30대 그룹과 60대 이상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PSQI 점수는 각각의 모든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삶의 질에 대해서는 세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령계층별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스트레스 정도, 신체활동량, 수면의 질, 삶의 질의 상관관계입니다. 20, 30대 그룹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스트레스 정도와 삶의 질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통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PSQI와 삶의 질 사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통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40, 50대 그룹에서는 PSQI와 삶의 질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60대 이상 그룹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스트레스 정도와 신체활동량, 그리고 PSQI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통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활동량과 PSQI, 그리고 삶의 질 사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통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에 대한 고찰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선행 연구와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정지 수준이 평균 50점대를 보이며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마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일상 자유의 제한, 신체활동 감소, 일정의 변경 취소 등이 정신건강 악화 요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주당 야외활동 횟수는 코로나19 발생 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정도가 중간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체활동량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연령별 대상자들의 총 신체활동량은 성인 초기, 중기, 후기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 선행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신체활동량은 여전히 성인 초기 그룹이 높았고, 성인 후기는 신체활동에 많은 제약으로 인해 신체활동량이 가장 낮았다는 점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관된 선행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성인들은 코로나19로 변화되는 삶에 잘 적응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시행이 지속될수록 신체활동량 감소, 사회적 교류 축소,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본 연구를 뒷받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전후 연령별 신체활동량 비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 강화, 직장인들은 노동 형식이 변화되었고, 주부는 가정 내 생활 시간이 증가되었으며, 노인들은 실내 활동 불가로 감소된 신체활동량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코로나19 전후 연령별 PSQI 점수는 성인 초기, 중기, 후기 순으로 좋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평균 PSQI 점수와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60대 이상 그룹의 수면의 질은 코로나19 이후로 더 좋아진 반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수면의 질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의 코로나19 전후 연령별 삶의 질을 비교해보니 세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한 선행 연구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으로 삶의 질이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았을 때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연령별 삶의 질이 코로나19 전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본 연구의 연령계층별 사회적 거리두기 스트레스, 신체 활동량, 수면의 질, 삶의 질의 상관관계입니다. 먼저 20, 30대 그룹은 사회적 거리두기 스트레스가 높고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고용 상태의 불안정함과 실업자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거리두기 스트레스 증가에 의한 사회활동 제약이 증가하면 우울 증상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아진다는 또 다른 선행 연구 결과가 본 연구 20, 30대 그룹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40, 50대 그룹입니다. 40, 50대 그룹의 경우 수면의 질이 낮아질수록 삶의 질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0, 50대 성인은 업무 시간이 길어 수면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선행 연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형태로 바뀌면서 직장에서의 업무를 집에서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업무 시간이 코로나19 전후로 큰 변화가 없어 이것이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60대 이상 그룹의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스트레스가 클수록 신체 활동량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감소로 신체 활동량 또한 적어짐을 말합니다. 또한 본 연구의 60대 이상 성인의 IPAQ는 최소한의 활동이라는 범주형 점수에 해당되고 이는 노인들의 경우 고강도나 중등도 신체 활동보다 저강도의 운동을 하는 경우가 적정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제한점입니다. 첫째, 본 연구는 연령대층별 그룹당 약 50명 정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주관적인 설문지이므로 평가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측정으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에 대한 응답만으로 평가한 연구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후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비교가 가능한 설문 문항을 추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직업 특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대다수의 사람들을 직업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성인의 연령계층별로 신체 활동량, 수면의 질, 삶의 질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이런 종합적인 연구를 시행함에 의의가 있고 이 결과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성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합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B조 논문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비반 재능 2부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학번 김은선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방학생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체력이 저하됨을 느끼고 방학 동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계획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안전하게 홈트레이닝을 하였고 하루에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과 20학번 최종민입니다. 저는 여행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방학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의 다양한 곳들을 여행하며 방학을 보냈습니다. 제주도, 속초, 양양 등을 여행하면서 서핑이라는 새로운 취미도 갖게 되었고 공주, 부여와 같이 기존에 가보지 못했던 국내 여행지들을 가보며 새로운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구를 원래 좋아하는데 축구는 여럿이서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하지 못했고 자전거를 또 하나 새로 구매해서 자전거라는 새로운 취미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방학을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학번 최주현, 추수영입니다. 방학 때 저희의 생활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방학에 일주일에 2번씩 체력 관리를 위해 플랭크와 팔굽혀펴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방학 때 일주일에 3번씩 자기관리를 위해 줄넘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하였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논문 쓰시는 모든 학우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과 18학번 김정삼이라고 합니다. 제가 물리치료를 배우면서 느낀 점은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좋았고 그 다음으로 물리치료에 대해 기초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을 배워 나중에 임상에 나가서 잘 활용해서 환자들에게 잘 치료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과에 재학 중인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물리치료에 대해 배우면서 초반에는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였지만 교수님들께서 잘 알려주시고 과목들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강의를 들음과 동시에 복습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물리치료를 배우면서 느낀 점은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러한 몸을 치료하기 위해선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올려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란 것도 느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에서 훌륭하신 교수님들께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음 편히 학교에 갈 수 있길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학과 2학년 장진명입니다. 제가 물리치료를 배우면서 느낀 점은 물리치료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가 넓었고 자세가 안 좋을 때마다 자세를 바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을 많이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훌륭한 교수님들 덕분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좋은 동기들이 있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완화돼서 더 자유롭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입학하게 되면서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아쉬웠지만 학교 다니면서 사귀었던 친구들이 생겨 좋았습니다. 다만 그 친구들과 잘 보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해 더 깊이 친해지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 동기들과 놀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C조 논문 발표입니다. 지도해주신 김도영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C조의 논문 발표를 맡은 안가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무릎 넉다리 통증 증후군 손상 기전 및 치료 방법에 대한 공차를 논문 주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서론, 연구 방법, 손상 기전과 예방 및 치료, 그리고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불안정한 구조를 가져 부하를 받을 때 쉽게 기능의 손상을 받는 관절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한 번쯤은 무릎 통증을 느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오늘 저희가 발표할 무릎 넉다리 통증 증후군의 유병률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질병의 유병률은 인구의 25%에 달하며 특히 활동량이 많은 젊은 사람에게서의 유병률은 7에서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무릎 관절에 대한 부하는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최근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무릎 관절의 통증 경험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릎 통증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릎 넉다리 통증 증후군의 원인과 손상 기전은 다양하여 예방법과 치료 방법은 대상자마다 치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선행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질병의 손상 기전을 정리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정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무릎 넉다리 통증 증후군을 설명하기 앞서 먼저 무릎 관절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앞서 말했듯 가장 복잡하고 손상되기 쉬운 관절으로 넉다리뼈와 정강뼈의 관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인체에서 가장 큰 종자뼈인 무릎뼈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관절에 안정성을 주는 근육으로는 크게 앞쪽에 넉다리 네갈래근, 뒤쪽에 뒤 넉다리 근이 있습니다. 여기서 넉다리 네갈래근은 가쪽 넓은 근, 안쪽 넓은 근, 중간 넓은 근으로 분류되며 무릎 관절을 편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뒤 넉다리 근은 넉다리 두갈래근, 반막 힘줄근, 반막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릎 관절을 굽힘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 밖에도 관절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구조로는 앞 십자인대, 뒤 십자인대, 윤활막 등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릎 넉다리 통증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후군은 파텔로피모랄 페인 신드롬, 줄여서 PFPS라고 불리고 무릎 관절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연골연화증, 슬개대퇴 통통 증후군, 확장기 기전 이형증으로 불려왔으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통증과 관절에 압박이 가해질 때 무릎 전 후방 부위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특징입니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2배 더 빈발하는 양상을 띱니다. 연구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리스, 안산대학교 학술정보원 전자자료, 그리고 학술 논문 검색 서비스 이 아티클에서 다음과 같은 검색어를 사용하여 총 35편의 문헌을 수집하였습니다. 이제 PFPS를 일으키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은 근육의 불균형입니다. 근육 불균형이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 근육의 균형이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쪽 넓은 근에 대한 안쪽 넓은 근의 근육 약화와 근 위축은 근육의 불균형을 일으켜 무릎뼈에 과도한 가쪽 당김을 발생시킵니다. 앞선 연구에 의하면 정상인의 안쪽 넓은 근에 대한 가쪽 넓은 근의 비율이 1대1이라면
PFPS 환자의 근활성도 비율은 0.54 대 0.85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각 근육의 활성화 시기를 변화시키고 연골 밑뼈에 과도한 부하를 발생시켜 통증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근육 불균형 사례로는 엉덩관절 가쪽 돌림근과 엉덩관절 벌림근의 약화가 있습니다. 이 근육의 약화 시 엉덩관절의 안정성은 저하가 되고 근육의 불균형 때문에 넉다리뼈에선 모음, 안쪽 돌림이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무릎에서는 박굽이, 목말 및 관절에서는 엎짐 변형이라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근육 불균형으로 일어난 PFPS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운동들을 앞선 연구 논문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벨트를 이용한 엉덩관절 견인 치료입니다. 이것은 15분을 1회 치료로 정하고 20에서 40초간 견인, 10에서 15초간 견인력 감소를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엉덩관절 벌림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장치를 이용하여 10초씩 3세트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한발 스쿼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엉덩관절 가쪽 돌림근 중에서도 중간골기근의 근 활성도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며 대표적으로는 런지 자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이드 플랭크 애비덕션 운동이 추천되며 근력 상승을 위한 운동들은 6주간의 기간을 갖고 운동 시 1회 최대 반복에서 표면 근전도상의 최대 자발 중첩성 수축의 70% 이상의 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PFPS의 대표적 원인은 발의 변형입니다. 발은 엉덩관절의 배열에 영향을 받는 구조이며 발의 변형은 무릎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발은 3개의 아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쪽 세로 발바닥 팔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뒷침된 발인 요족이 발생합니다. 요족은 긴 정아리근이 앞 정강근보다 비대해졌을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이 안쪽 세로 발바닥 팔이 반대로 낮아지면 엎침된 발인 평발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바닥이 굳어서 지면에 대한 접촉력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무릎 넉다리 관절에 부담을 주어 PFPS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발과 요족에 의한 PFPS를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능성 발 보조기가 권장됩니다. 앞선 연구에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평발과 요족형의 발 보조기가 균형 유지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균형 유지에는 경성의 보조기가 더욱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기 착용은 보행 시 고오른 근 활성도를 만들고 근 피로도를 줄여 PFPS를 완화시키는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한다면 약화된 부위를 지지함으로써 균형 유지와 발바닥의 감각 압력을 증가시켜 치료 및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발 내재근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발 내재근 훈련으로는 발가락 오므리기 운동, 발가락으로 물건 짚기와 발가락 벌리기 운동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 내재근 강화 운동과 발 보조기 사용을 함께 한다면 평발과 요족의 치료를 극대화하고 무릎에 대한 악 영향을 방지하여 PFPS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PFPS의 손상 기능 중 하나인 큐앵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큐앵글이란 위협 엉덩뼈 가시에서부터 무릎뼈 중심을 연결한 선과 무릎뼈 중심에서 정강뼈 거친면 사이를 연결한 선이 이루는 각도로 남성은 10도, 여성은 15도가 정상 각도입니다. 이 큐앵글은 넉다리뼈의 앞경사, 정강뼈의 비틀림, 무릎의 박구비 등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발의 엎침 등의 발생 시 정강뼈와 넉다리뼈는 안쪽 돌림되어 이 큐앵글을 증가시키고 연쇄적으로 PFPS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큐앵글의 각도 변화로 일어난 PFPS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운동들을 앞선 연구 논문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본 운동에 앞서 스트레칭 운동이 권장됩니다. 스트레칭은 왼쪽 사진과 같은 자세를 만든 뒤 구부린 다리 밑으로 반대편 다리를 바르게 편 상태에서 반대편 방향으로 가도록 체중을 밑으로 눌러 실시합니다.
그 다음 가쪽 돌림근 강화를 위한 탄성밴드 운동을 5세트 실시합니다. 이때 한 세트는 15회이며 5초 동안 다리를 벌림한 후 1초 동안 돌아오는 것을 1회로 설정합니다. 또 엉덩관절 모음근과 넉다리 근막장근의 강화를 위해서는 네로우 스쿼트를 실시하여 줍니다. 이 운동의 결과로 큐앵글이 감소하며 무릎 관절 및 주변 조직에 영향을 받아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앞선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근육의 경직으로 인한 유연성 부족이 PFPS에 어떤 손상 기전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엉덩정강 근막뒤의 경직은 무릎뼈를 바깥으로 외치시키고 정강뼈를 가쪽 돌림시키는 모멘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무릎의 굽힘과 평 동작에서 무릎뼈의 정렬 이상으로 통증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뒤넉다리근은 무릎의 굽힘을 담당하는데 이 근육군의 경직은 정강뼈를 후방으로 당기는 힘의 원인을 제공하여 무릎 넉다리 관절의 압력을 증가시켜 무릎에 통증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특정 근육의 경직으로 일어난 무릎 넉다리 통증은 스트레칭을 통해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엉덩정강 근막뒤 스트레칭입니다. 이 운동은 바로 선 자세에서 한측 다리를 펴 외회전되도록 하고 건축 다리를 뒤로 교차한 후 성지를 측면으로 기울여 스트레칭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뒤 넉다리근 스트레칭입니다. 바로 누워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90도 굽힘한 자세에서 서서히 한측 무릎을 피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반대쪽 무릎관절은 굽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을 진행했을 때의 효과는 선행된 논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잠재적인 무릎 넉다리 통증 증후군이 있는 대상자에게 6주간의 정적 유연성 운동을 각 근육별로 주 3회 30분씩 한 세트에 4회씩 3세트를 실시한 결과 유연성 변화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운동 전후의 주관적 통증 지수 비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PFPS의 손상 기전은 비만입니다. 비만은 만성적으로 섭취하는 영양분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어 여분의 에너지가 체지방의 형태로 축적되는 현상입니다. 비만으로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에 많은 하중이 부과되며 결국 연골 손상이 유발됩니다. 연골의 마모는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가속화되어 통증을 일으켜 격렬한 운동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천되는 수정 프로그램은 체중 부하를 최소화하는 운동이며 8주간 주 2회, 회당 50분 정도 실시했을 때 적절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때 수중 러닝머신 등의 프로그램을 운동 자각도 10에서 13회 강도로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PFPS의 손상 기전인 무릎 과사용 및 미사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로 운동선수에게서 나타나는 무릎의 과사용은 무릎 관절의 마찰과 무릎 연골의 손상을 불러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활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 무릎의 부하가 커지는 경우 PFPS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며 반대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직장인, 근육량이 적은 여성과 같이 운동량이 적은 경우에도 무릎 주변의 근육들이 약화되어 무릎 연골이 충격과 마찰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또한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무릎 통증과 함께 뻣뻣함이 증가되어 PFPS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엔 관절 주변 근육의 강화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과사용으로 인한 넉다리 무릎 관절 통증과 같은 경우는 안쪽 넓은 근의 약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화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의 균형을 깨뜨려 부가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여 과도한 움직임을 방지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운동 중 미세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어린 처치를 하며 통증이 가라앉은 후에는 관절의 운동 범위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선 논문들을 정리한 결과 PFPS의 원인은 크게 안쪽 넓은 근의 근력 약화와 바쪽 넓은 근에 대한 안쪽 넓은 근의 근불균형, 편발과 요족, 큐앵글의 변화, 근육의 강직으로 인한 유연성 감소, 비만, 무릎의 과사용과 미사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약화된 근육의 근력 강화, 깔창과 발 내지근 강화 운동,
방직된 근육의 스트레칭, 체중 감량 등이 추천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 넉다리 통증 증후군 PFPS의 손상 기전 및 치료 방법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0번 재능 기부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과 2학년 오은주입니다.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위주로 수업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아쉬웠고 다음 학기부터는 대면 강의 비중이 더 커져서 동기들과 교수님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so Jaehyuk, here we've got our combined sentence. I want you to tell me what is the statement and what is the reason. So can you read this for me first? The statement I hear she got in an accident. The reason is she was sending a Kakao chat message while she was driving. Yeah, that's perfect. So you've got the statement first and then you've got the reason. So when we add the reason, which word do we need to use?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 후 등교할 날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 클래스를 통해 마음은 무겁지만 몸은 비교적 편한 학업 생활을 하면서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 늦었지만 다시 도전해서 시작하게 된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에서의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해서 좋은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리치료를 배우면서 저는 이런 나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른 걸 공부해서 최선의 치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의 도움을 주고 싶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대학교 2학년 조혜린입니다. 학교 생활과 물리치료를 배우면서 느낀 점은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이전과는 다른 학교 생활을 하게 되어 동기들과의 추억이 없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덕분에 이론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의 책임감과 무게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학번 손승희입니다. 저는 평소에 외출을 많이 하지 않아서 체력이 많이 저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생활 동안 체력을 정진시키기 위해 하루에 2시간씩 걸으며 매일매일 만보 챌린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관절이 놀라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통하여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BC반의 논문과 재능 기부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2학년 학우분들의 다양한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해 안산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전임 교수님으로 오신 김도영 교수님의 인터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일상생활 동작 및 실습 그리고 1학년 기능해부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영 교수입니다. 제가 올해 3월에 왔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됐네요. 참 프레시하죠? 앞으로 함께 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봐요. 저는 대학 시절에 대학병원에서 신경계 전문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갈 기회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물리치료실에 가서 임상에 계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항상 둘러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낯선 사람이 오면 왜 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갔을 때도 임상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왜 왔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임상에 계신 선배들은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음료수를 건네주시는 분도 계셨고 저에게 어떻게 하면 대학병원의 길로 갈 수 있는지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때 그 선배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목표가 다 있을 텐데요. 목표가 있다면 롤 모델을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롤 모델이 어떻게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샌가 목표가 달성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3가지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로는 체력. 우리가 하루 종일 환자분들과 함께 치료를 하려면 체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운동을 하나씩 할 것을 권해요. 두 번째로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칠 때가 있는데 그 지침, 나를 잡아주는 것은 바로 나를 움직이는 그 뜨거운 열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동기들 그리고 이미 졸업한 선배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안산대학교 장점이라면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배들 괴롭히고 끌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술제 이렇게 재밌는데 산소처럼 나한테 물리치료학과 학술제가 없었다면 대학생은 어땠을까? 3학년 물리치료학과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업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들 그리고 임상 실습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듯이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려면 물리치료사 면허증 꼭 필요하겠죠. 60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점수인가요? 아마 2학기 때부터 학교에서 특강과 모의고사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될 텐데요. 그런 프로그램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김도영 교수님의 인터뷰 영상 프레시하게 보셨죠? 다음으로는 안종찬 동문회장님의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대 물리치료학과를 91년도에 입학한 안종찬이고요. 현재는 14대 동문회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가천대학교에서 물리치료과 학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는 안산대학교에서 그런 외래 교수는 작년에 맡았었고요. 지금은 가천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자면 아무래도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좀 보호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 대신 단점이 있자면 이제 대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랑 호흡을 하면서 뭔가 같이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었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조금 생략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수업 방식이 좀 미흡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 일방적인 수업이 되지 않았나. 그게 가장 큰 아쉬웠던 점입니다. 임상에서 꿀팁은 뭐 사실 딱 꿀팁이란 것까지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첫 직장은 그래도 동문이 있는 선배님들이 있는 곳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그 학생들에게 취업 처음에 나갔을 때 약간 두려움도 없애줄 수 있고요. 그 선배님들이 많이 노하우도 좀 전수해 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임상에 나가서는 뭐 스킬도 중요하고 테크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일단 환자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꿀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분들은 일단 본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치료사를 많이 신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임상에 나오시면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막을 자 누구더냐, 강한 자 누구더냐, 치료학과 치고요. 이제 뭐 보통 12월이나 1월에 국가고시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3학년 지금 졸업생 입장에서는 면허증을 딴다는 것이 미래에 대한 가장 큰 투자고 확률이 높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본인은 물리치료학과를 나와서 뭐 다른 일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면허증은 그래도 무조건 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딴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후배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리치료 면허증은 가장 큰 확률이 높은 투자입니다. 안정찬 동문회장님 센스 지고죠! 다음은 학생회와 차장단이 근골격계, 신경계, 신장호흡 계통의 진로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 근골격계 김동영 물리치료사님의 진로 인터뷰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화문 자생한방병원에 다니는 김동현입니다. 물리치료과를 정하게 된 건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방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추천을 해줘서 물리치료과에 오게 됐고요. 그리고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선택한 이유는 만약에 졸업 후에 물리치료사가 됐을 때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골격계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년 차인데요. 지금 느꼈던 거는 뭐 까다로운 부위라기보다는 까다로운 환자 치료가 조금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상 환자나 뭐 막무가내 환자, 뭐 엄청 예민한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치료 뭐 어디 부위가 막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거는 사실 하다 보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후배분들도 임상이 나오면 되게 다양한 일들이 많을 텐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뭐 간단하게 막 떠오르는 걸 얘기하면 또 전연차 때, 1, 2년차 때는 되게 열심히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자꾸 공부하고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스킬이 뛰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도와줬더니 환자분이 꽤 많이 좋아지신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막 고맙다고 되게 뭐 편지도 써주고 막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면서 막 작은 선물도 받고 이랬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거 하면은 꽤 보람을 느끼죠.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저는 전문성이랑 기본기 그리고 인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배우는 뭐 해부학이나 운동학, 임상해부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 임상이 나오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만 기본적으로 깔고 가도 좋은 치료사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부학, 운동학, 기능해부학, 병리학 이런 기본기만 탄탄하면 뭐 신경계, 뭐 근골격계, 소화 그리고 하나만 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성향 되게 중요한. 뭐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뭐 만약에 이거 졸업 후에도 엄청 배우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면은 생각보다 나중에 임상 나와서 도움이 됩니다.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면 근거 중심을 이제 치료사가 돼서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의사항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하면서 늘는 거죠. 제 경험으로 따지면 이제 전연차 분들이 상당히 많이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환자분들이 조금 때때로는 너무 어리게 봐서 무시하는 경향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다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뭔가 전문 지식
이런 것들만 잘 가진다면 나중에 되게 이거가 가장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학생 티가 났는지 환자분들이 조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마 좀 긴장하지 말고 당당하게만 하면 계속 연습하면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목허리 어깨가 제일 많아요. 요즘에는 20대 심지어 학생들 많이 좀 20대도 오고 심지어 10대도 오고 목 환자 많고 그 다음에 허리 환자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이 1, 2, 3번 거의 비슷해요. 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무릎이나 고관절도 조금 있고 네. 다음은 고성희 교수님의 신경계 진로 인터뷰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성입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재활센터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제 연구소를 이제 운영한 지 10년 좀 넘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판정위원, 대한배구협회에서 의무분과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고요. 실제로는 물리치료를 굉장히 좋아하고 물리치료에 감사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이제 인지대학교 일산백병원이나 아니면 대학병원이나 이제 좀 규모가 큰 병원들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각 파트별로 하는 일들이 좀 다르죠. 우리가 크게 나누듯이 운동치료가 있을 거고요. 근고교계와 신경계가 나누겠죠. 신경계에서 나누면 소아와 성인을 나눌 수도 있고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도 나눌 수도 있는 거고요. 세분화되면 계속 세분화되는데요. 치료사가 내가 중추신경계를 하고 싶다고 해서 꼭 중추신경계만 보는 건 아니에요. 말초신경계도 볼 수 있고 다양한 환자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중추신경계 환자를 예를 들자면 병원마다 좀씩 다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뇌손상 환자가 8, 그리고 척수손상 환자가 2. 그래서 중추신경계로 봤을 때는 8대2 정도의 비율이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우선은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서 재활병원이나 그런 데 가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뇌졸중과 연관된 환자들일 거예요. 그리고 척수손상 환자들도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 정도 비율 정도로 아마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병원의 위치나 기능에 따라서 환자 구성들이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 대학병원들은 환자 급성기에 있는 환자들이 이제 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급성기에 있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고 따지자면 중추신경계 그 중에서 뇌손상과 척수손상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우선은 재활 기간이 길죠. 그게 제일 큰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다른 질환들도 재활 기간이 긴 경우가 있지만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10년간 계속 오신 분도 있었고 지금 연구소를 하면서도 10년간 계속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만족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제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걸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정상에 가깝게 걷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의학적인 판단이 기준이 되긴 하지만 본인의 만족도가 굉장히 큰 좌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모든 치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움직임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손상되면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움직임을 하나하나 만들어내서 그걸 하나의 기능으로 연관을 시켰을 때 굉장히 큰 만족감이 느껴지는 거죠.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겠죠. 우선은 전공에 관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전공에 대해서 지식,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상에서 일을 하려면 이 핸들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 손으로 구현해내질 못하면 별 소용이 없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하기로는 저주받은 손이라고 하거든요. 아는 건 되게 많은데 구현을 못 해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두 번째는 처음에 전공에 관한 공부를 했으면 그걸 적용시킬 거 아니에요, 환자한테. 우리가 아는 지식은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 위에 환자의 캐릭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개인에 맞게 하는 거죠.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 성향에 맞게
운동하는 스타일이나 방법들을 다 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라고 말만 해도 잘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잘 달래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환자의 캐릭터가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중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조금 더 신경 써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상 동작. 우리가 공부할 때도 정상을 알아야 어떤 게 비정상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 공부를 하게 되면 정상이 뭔지 모르면서 비정상을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상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상적인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치료를 임하든지 간에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상 동작을 공부한 것 자체가 다른 선생님들과 본인과의 차이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기뻐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라면 어떤 거든지 많이 해주고 싶은데 뭐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마지막으로 윤정호 교수님의 신장호흡 개통 진로 인터뷰 영상 보겠습니다. 신장재활 전문가라고 해서 나는 신장재활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현재 부천 세종병원의 진로 지원 부장으로 있는 윤정호라고 합니다. 저는 안산대학교, 그것보다는 그 전에 있던 모태라고 하죠. 인천 간호전문대학에 8고 학번으로 입학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물리치료를 전공하면서 지금까지 쭉 30여 년간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윤정호라고 합니다. 결심한 계기라기보다는 처음 입학했을 때는요, 여러분과 잘 모르고 입학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89년도 정도에는 물리치료사 되게 생소한 분야였거든요.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저희 아빠의 추천으로 인해서 물리치료 전공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면서부터 느낀 게 뭐냐면 이건 나의 직업이다. 나의 사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했었고, 그러면서 많은 교수님들과 상담도 하고 하면서 나는 정말 이 길이구나라고 확신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에 나와서 저희 세종병원에 입사를 하면서 그 세종병원은 신장 전문병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신장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 돼야겠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들 말씀하시길 신장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장 재활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신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일상생활이라던가 어떤 직업적으로라던가 어떤 복귀가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신장의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기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혈압이 있다던가 당뇨가 있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안 좋다던가 비만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한테 신장 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신장 재활 물리치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장이 안전한지 아닌지, 또 한 번은 뭐냐면 위험 요인을 뭘 갖고 있는지, 두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얘기할 때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신장 재활을 치료한다 할 때는 위험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느냐를 주의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장의 문제로 인해서 혹시 신장 박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지, 리듬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아니면 어떤 부정맥이 나타나지 않는지 이런 걸 보면서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의해야 되고요. 제가 봤던 환자분들 중에서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장 이식까지 가신 분인데요. 하기 전에는 이제 신고전으로 있어서 이제 치료를 받던 분이셨어요. 나이가 젊었어요. 30대 중반 정도. 베트남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여행 사업. 베트남 여행도 많이 가다 보니까 많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신고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습관이 뭐였냐면 담배. 너무 많이 혹사시킨 스트레스, 밤에 일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을 살면서 이제 제가 부정맥까지 하는 거라든가 위험 요인 관리에 많이 신경을 줬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관리가 돼서 이제 잘 생활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봤습니다. 아니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근육이 빠지죠. 그죠? 근육이 빠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약한 위크니스가 생기게 되는데 신장은 근육입니다. 당연히 신장도 약해지겠죠.
따라서 신장질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장질환이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신장질환이 없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면 안 된다는 거는 이제는 아주 공식화된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쉬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을 하게 만들고 운동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신장 재활 물리치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 이 전망을 본다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 활동으로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신장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혹은 신장 질환을 일으키게 되면 뭐 고혈압, 당뇨, 뭐 스트레스, 비만 이런 것도 많이 늘기 때문에 당연히 신장 질환이 늘 거라고 되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어떤 직업에 복귀하려면 당연히 재활을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어떤 신장재활 물리치료사의 그 비전은요 되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질환만 가진 분이 아니라 질환이 걸릴 수 있는 분들을 예방하는 목적으로서도 역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은 아마 끝이 없고 계속해서 나가지 않을까, 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장재활 전문가라고 해서 나는 신장재활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장 환자분들한테 필요한 운동수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환자에 맞는 어떤 내과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뭐 근육의 문제는 어떤지, 혹은 뭐 지구력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운동을 선호하는지, 어떤 운동이 적합할지,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지식이 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신장 전문가로서 눈에 띄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과 관계된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병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벤트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만약에 운동하다가 쓰러지시거나 평가를 받다가 응급실로 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측하고 어떤 빨리 발견을 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쉼없이 계속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다른 분야하고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구성혜 교수님, 윤정호 교수님, 김동영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생회와 차장단은 인터뷰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평소 궁금하던 것들이 많이 해소되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술제에 참가하신 학우분들 또한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교수님들의 인터뷰 내용은 학술지에 더 자세히 기재되었으니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학술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진 관계로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 때 부분 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2학기 때에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길 바라며 대면으로 학술제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중간 추세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참여해주신 1, 2학년 학생분들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고시를 치르실 3학년 선배님들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30대 학회가 응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활짝 웃는 학우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물리치료과 제33회 학술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학우분들 감사합니다.